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K 브로드밴드 주간종합 뉴스입니다. 긴 장마에 호우특보까지 내려지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수돗물 유충 사태는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은 8월 2일부터 호우특보가 이어졌죠. 계속되는 폭우로 수도권에서 침수와 붕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농경지가 침수되고 축대가 붕괴되기도 했는데요. 이재민도 속출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이 온통 진흙탕입니다. 방울토마토를 지지하기 위해 세운 지지대는 들이닥친 빗물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대부분의 방울토마토가 진흙을 뒤집어 쓰면서 상품성을 잃었습니다. 이번 폭우로 이곳 방울토마토 농장 비닐하우스 13개 동이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불어나는 빗물을 이기지 못하고 이곳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논밭을 덮쳤습니다. 수확을 코앞에 두고 농사를 망치게 되면서 농민은 망연자실입니다. 한 농가에서만 어림잡아 1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수확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뚝방이 터지는 바람에 물이 가슴까지 찼었어요. 하여튼간 여기 완전히 길이 다 넘어갔고 하우스 저만큼까지 다 올라갔었으니까 꺾인 데가만큼 물이 차갖고. 화성시 양감면에서는 축대가 붕괴되면서 주택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3명이 있었지만 사고 직후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오면서 화를 면했습니다. 당장 거주할 곳이 없어진 이재민은 시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식들 집에 간다는 것도 다 멀리 있고 그러니까 힘들고 뭐 어차피 이제 저렇게 됐으니까 뭐 복구 해줄 때만 바라는 거지 뭐 내가 방방 뜬다고 될 수는 없잖아요. 남양읍에서는 야산에서 토사가 빗물에 쓸려 내려와 인근 공장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화성시는 하루 사이 13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토사 유출과 축대 붕괴 등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 2곳이 침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천이 역류하기 때문에 하천에 이제 조금 더 파내야 되겠죠. 그래야 물을 더 담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방이 저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제방이 무너졌기 때문에 제방 보수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성시는 계속되는 비 소식에 복구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현재까지 화성 지역에서는 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뉴스 김성원입니다. 이번 장마 기간 동안에 내린 비로 한강의 수위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존치의 시민공원은 물론 인근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한강대교에는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한강의 모습, 온통 갈색 흙탕물로 가득합니다. 땅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고 불어난 강물만 보입니다. 연일 이어진 폭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늘고 3년 만에 소양강댐 수문까지 개방되면서 6일 한강의 수위는 계속 높아졌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에는 한강대교의 수위가 8.2m를 넘어서면서 9년 만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팔당댐에서 방류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이미 예보가 됐던 만큼 한강의 각종 시설물들은 상당수 지대가 높은 모로 위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주차요금 정산소나 화장실 등 이동식이 아닌 시설물은 꼼짝없이 물에 잠겼습니다. 공원에 심어진 나무들과 설기둥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한강 망원지구 자동차 출구 쪽입니다. 뒤를 보면 빗물에 떠밀려온 각종 쓰레기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나무 밑둥과 표지판 기둥이 모습을 감춘 것을 감안해 보면 최소 1m 이상 물에 잠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댐에서 방류한 물의 양이 많아 한강의 수위는 쉽게 낮아지기 어려운 상황. 서울시는 6일 11개 한강시민공원 전체의 출입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또한 수위가 낮아지더라도 공원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시민들에게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뉴스 서전입니다.
인천도 호우특보에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림막과 주택 외벽이 떨어지고 나무가 쓰러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한 공사 현장. 가림막 한쪽이 뜯기면서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가림막이 길가에 세워진 펜스 위로 떨어지면서 큰 구멍이 생겼는데 당시 충격을 보여줍니다. 인천 동구의 한 대로변. 건물 옆에 서 있는 나무가 길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역시 바람에 쓰러진 건데 조금 더 바람이 불면 인도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호우특보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뿌리가 드러났고 강풍까지 불자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다. 어제 비바람이 많이 쳐서 아무래도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나무가 쓰러진 것 같습니다. 이처럼 6일 새벽 인천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계양구에선 나무가 쓰러지면서 빌라를 덮쳤고 미추홀구에선 빌라 외벽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미추홀구의 한 공사 현장에선 가림막이 떨어지고 강화군에선 주택 창문이 떨어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로 접수된 피해 신고만 52건에 달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엄청난 양의 비를 뿌리기 때문에 순식간에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실시간 재난방송을 잘 청취하시고 다시 한번 집 주변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인천을 비롯한 서해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등 주요 섬으로 가는 뱃길이 통제됐습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장마가 길어지고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한 빌라는 옹벽 붕괴 위험에 주민들의 불안이 큽니다. 관계당국이 해법을 찾고는 있는데 당장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형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빌라와 마주한 옹벽. 옹벽 상부가 점점 더 앞으로 밀려나오고 있습니다. 틈 사이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줄줄 흘러나옵니다. 특히 최근엔 옹벽 일부가 세로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비 예보에 주민들의 불안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가 와서 그렇겠지. 요새 며칠 전부터 조금 가려져서 점점 더 걸러지네. 더 벌어지네. 그냥 놔두면 이게 넘어오는 바람에 힘 없어요 저거. 빌라 앞쪽 담벼락도 곳곳이 균열입니다. 보수 보강이 없는 데다 비까지 이어지면서 틈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벽도 그렇고 넘어지려고 하고 너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옹벽이 만약에 넘어져서 사태가 나면 우리는 그냥 자연적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서 알아서 와 보시고 너무 살기가 불편하니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빌라는 10년 전 낙석 사고가 있었지만 사유재산이라 행정당국의 대처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인천시는 헬프미 안전점검단 조사를 통해 옹벽 상부에 붕괴 위험이 있고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동구에 전달했습니다. 이후 남동구는 안전자문단의 현장 점검을 벌여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을 활용해 보수 보강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제안했습니다. 유난히 긴 올해 장마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반이 약해진 상태라 붕괴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조속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한 서구 지역의 학교 일부는 열흘 넘게 생수 급식을 진행했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수돗물 사태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정상 급식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치킨 너겟을 오븐에 넣어 굽고 먹기 좋게 삶은 곤드레 나물은 밥에 넣어 비벼줍니다. 점심 급식 준비가 한창인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식자재 세척이나 설거지 등의 수돗물을 쓰지만 밥을 짓거나 국을 끓일 때는 생수를 쓰고 있습니다. 서구 40개, 계양과 부평구 각 1개 교씩, 인천 지역 42개 교에서 생수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밥물이나 저희가 국을 끓일 때 조리용수로 사용을 하거나 뭐를 데쳐낼 때, 식재료를 데쳐낼 때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슨 열탕 소독을 해야 되는 조리 기구들이 있어요. 숟가락, 젓가락 같은 거 열탕 소독을 하는 곳에도 생수를 이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적수 사태 이후 학교마다 전처리 필터인 대규모 정화 장치를 설치하고 수도꼭지에도 필터를 설치해 이중으로 거르고 있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 지난달 20일부터 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생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인천시는 최근 정수지, 배수지 청소와 방충망 설치, 활성탄 여과지 공정의 표준 처리 공정 전환 이후 유충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며 공촌 정수장과 부평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이 일상생활과 학교 급식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도 3일 생수급식을 하던 서구, 부평, 계양구 42개 교회 수돗물 급식이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선 학교에서도 정상 급식이 재개될 전망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인천시는 수돗물 유충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후속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시민 불안은 여전합니다. 지역 시민단체가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인천의 수돗물을 직접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IB 원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올해 수돗물 유충 사태까지 인천시가 연이은 수돗물 관리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충이 확인된 건은 257건, 다행히 수돗물 공급망에서 더 이상 유충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시민들에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잃어버린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시장인 저부터 다시 마음을 바로 잡겠습니다.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인천 수돗물을 시민들이 직접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평화복지연대와 계양평화복지연대는 성명을 내고 부평정수장에 대한 시민감시단 발족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연이은 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천시의 방만한 운영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시민감시단 활동을 통해 민관이 공동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수돗물 관리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벌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감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태가 계속해서 반복해 터지면 결론은 저희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저희가 반드시 꼼꼼히 챙겨서 5년, 10년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이런 사태가 안 나오게끔. 시민단체들은 오는 8월 중순경에 시민 20여 명을 모집해 시민감시단을 발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원활한 감시 활동을 위해선 인천시와 환경부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연이은 수돗물 사태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인천시가 시민감시단의 참여를 보장할지 주목됩니다. NIB 뉴스 원태규입니다. 코로나19로 공공시설이 문을 닫았었는데요. 서서히 재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월미 바다열차가 11일부터 다시 운행하는데요.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대폭 늘어났다고 하는데 배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월미도 일대를 순환하는 국내 최장 도심형 관광 모노레일인 월미 바다열차가 오는 11일 운행을 재개합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운행이 중단된 지 반년 만입니다. 탑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두량 한편성 탑승 인원은 기존 46명에서 17명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또한 출입구마다 여러 상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 방역 소독도 강화했습니다. 열차에 올라타면 인천항과 월미도에 대한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천항 하면 갯벌이 있어서 이 항구를 넓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내항은 바닥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10m 이상을 바닥을 긁어냈어요. 관광객들을 위해 역사마다 주제별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도 마련했습니다. 대항장 근대 건축물을 본떠 만든 공간의 대합실, 하늘에서 본 월미도 VR 체험존, 인천항과 월미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상 정원과 포토존이 눈길을 끕니다. 역사 또 우리가 몰랐던 그 월미도 관련된 많은 정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즐겁게 관람할 수 있겠다. 그리고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서 그 내항을 내려다보고 이 인천 지역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인천 시민들 오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승차권 구입은 인터넷 예매의 경우 월미바다열차 전용 사이트나 인천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이게 역사를 각 테마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볼거리도 있고 또 같이 체험할 즐길 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월미 바다열차를 승차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조성되어 있는 테마 역사도 한번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인천 어린이과학관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약 6개월 만에 시민 곁으로 돌아온 건데요. NIB 장보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스크를 낀 아이들이 발열 체크와 함께 손소독을 시작합니다. 또 관람객들은 앞사람과의 거리 두기를 유지하며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2월 초부터 휴관한 인천 어린이과학관은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 조치 완화 결정에 따라 8월 4일 재개관했습니다. 약 6개월 만에 재개관한 인천 어린이과학관을 찾은 아이들은 즐거움에 한층 들떠 있습니다. 또 아이들과 집에만 있어 답답하긴 마찬가지였을 부모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아이들하고 집에만 있었는데 여기 과학관이 재개장하면서 아이들과 와서 많은 놀이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는데 이렇게 친구들이랑 좋은 곳에서 노니 정말 신나고 재밌어요. 인천 어린이과학관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입장 인원을 수용 인원의 최대 30%인 810명까지 제한했습니다. 마스크 미착용자와 유증상자는 입장을 제한해 관람객 대상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과학관은 하루 4차례 걸쳐 소독을 실시하며 방역 수칙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한 관람을 위하여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입장객을 조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우리 과학관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니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께서는 안전을 위해 과학관의 관람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현재 인천 어린이과학관은 홈페이지에서 예약 접수 후 입장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를 통해 이용 방법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NIB 뉴스 장보승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죠. 급기야 학교 교육조차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평생교육 방식도 바꾸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후순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화상 프로그램, 강사가 간단한 스트레칭 시범을 선보이자 참가자가 화면을 보면서 그 동작을 따라합니다. 코로나19로 체육활동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 세종시 장애인체육회가 온라인으로 체육 강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생활체육 라이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비대면 화상 수업을 통해서 참가자들이 많은 참여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또 세종시 체육회는 전국 최초로 온라인 생활체육 강습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튜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시대를 맞아 언택트, 이른바 비대면 교육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가 비대면 교육의 일상화에 대비해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사이버 평생학습관의 이용자 접근을 쉽게 하고 컨텐츠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있는 강의들과의 연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시민대학 포털을 구축해 내년 6월부터는 수강 신청부터 학위 취득까지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것처럼 비대면 교육, 평생교육 학습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도
그 진흥원을 중심으로 영상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콘텐츠를 제때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느냐에 비대면 평생교육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을 240만 호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유휴부지 활용과 공공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 13만 호 이상을 신규 공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서울시 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 용적률 완화 등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중단 없이 제공되도록 주택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메뉴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서울 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 호 플러스 알파 수준의 대규모 주택 공급이 집중 추진됩니다.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 유휴부지 18곳을 신규 택지로 발굴해 3만 3천 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 공급합니다. 신규 택지로 전환될 공공기관 유휴부지에는 용산 미군 반환부지와 서초구의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서부 면허시험장 부지, 상암 DMC 미매각 부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한다는 원칙하에 환경 보존 가치가 낮다는 평가를 내린 노원구의 태능 골프장 부지만이 개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공공건축으로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비 예정구역과 해제구역도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포함시켜 2만 호 이상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5월 발표한 7만 호의 공급 예정 물량에 더해 이번에 발표된 신규 주택 공급 물량 13만 호, 2021년과 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 청약 확대분 6만 호 등을 포함하면 정부가 밝힌 주택 공급 물량은 총 26만 호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청년 신혼 부부에게 공급해 주거 안정을 챙기겠다고 강조했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뉴스 김진중입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2030년까지 40조 원을 투자해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비전을 발표했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후속 작업이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25조를 투입하는 송도 바이오 육성 방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비전 2030을 발표한 셀트리온. 송도 바이오 의약품에 25조 원을 투자해 의약품 개발, 시설 확장, 글로벌 유통망과 스타트업 지원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셀트리온이 인천시와 송도의 글로벌 바이오 생산 허브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기업과 연구소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한 셀트리온 타운 조성, 바이오 스타트업 펀드 조성, 벤처 플라자 건립, 바이오 원부자재 국산화 지원, 바이오 공정 인력 양성센터 유치 지원에 합의했습니다. 서정진 회장은 바이오 스타트업을 키우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건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한 협력기업 유치는 일자리 창출은 물론 생산 원가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인천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분야가 인천의 미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저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업장이 있는 데가 본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시가 돼서 더 많은 기업들이 인천의 본사가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박난춘 인천시장은 글로벌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의 인천 투자가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시는 셀트리온이 계획 중인 송도 3공장,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타운 이런 조성에 필요한 우리는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고. 한편 서 회장은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해 빠르면 내년 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항체 치료제를 연말까지 임상하면 긴급 효과만 좋다면 내년 초부터 긴급 사용을 해서 전 세계에 공급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인천뉴스 배상민입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의 개원 시기가 또 연장될 거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큽니다.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개원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과 시흥 서울대병원 건립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인천시와 연세대는 2018년 3월 연세대 국제캠퍼스 조성 2단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송도 세브란스 병원을 2024년에 준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올해 인천경제자구역청 자료에는 사업기간이 2026년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년 만에 2년이 더 늘어난 상황. 인천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송도 세브란스 병원 해결 방안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 2단계 협약의 핵심은 24년까지 병원 건립을 갖다 강제하는 겁니다. 그걸 해야 연세대학교는 병원을 건립하고 인천시는 토지 10만 평 중 교육용지 4만 평하고 수익용지 6만 평을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것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시의회는 개원 연기는 연세대 측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세대는 10년 전 재협약 당시 세브란스 병원은 물론 R&D 파크와 해외기관 유치를 위한 재단 설립 등을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킨 약속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혜택까지 요구한다며 2024년 건립 약속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의회에서는 송도 세브란스 병원이 원래의 협약대로 개원되지 않는다면 연세대의 어떠한 수익용 토지도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의 변함이 없습니다. 국제 캠퍼스 2단계 수익 부지에 대한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립 지원도 모자라서 그 병원 건립의 그 특혜 조건으로까지 이용하고 있다. 연세대는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꽃은 송도 세브란스이고 끝은 창대할 것이라며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송도와 마주한 백오 신도시에 서울대병원이 추진되는 걸 중요 변수로 판단했습니다. 위치당 환자 풀을 공유하는 만큼 둘 중 한 곳만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강조하며 힘을 모아 대처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쪽의 가장 큰 경쟁자는 지금 서울대가 아닌가 싶고, 만약 서울대 병원이 지금 5,500억의 예비 타산성 조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만약에 허용이 된다고 그러면은 서울대는 공짜로 5,500억짜리 병원을 짓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은 저희 추진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그렇고 이 정부도 그렇고 이 시의 지역의 여론들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가급적이면은 서울대 그 병원이 빨리 정리가 될 줄 노력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조금 좀 톤다운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셀트리온도 송도가 아시아 최대의 바이오 중심으로 서고 바이오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연세대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가 벤처타운들도 여기 만들고 있는데 송도에 만약에 그런 그 진정한 연구중심 병원이 생기고 대기업들이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면 정말 좋은 그 인프라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성 원가도 안 되는 가격에 땅을 공급받고는 시민과 약속은 십수년째 어기고 있는 연세대. 개원을 다시 2, 3년 연장한다는 소식에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의 톤다운이 왜 필요한지, 약속을 번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천뉴스 이영구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인근 주민들은 수십 년째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이런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특별회계가 마련돼 있지만 사용 방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문제점과 대책을 점검합니다. 먼저 매립지 특별회계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서구 사월마을입니다. 일명 쇳가루 마을로 불릴 정도로 환경 피해는 심각합니다. 마을 골목 곳곳에 뭉쳐있는 검은 흙들, 자석을 대자 쇳가루가 묻어나옵니다.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분진, 악취 등으로 20년 넘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마을 인근에 쓰레기 매립지가 들어섰고 이후 각종 폐기물 처리 업체들도 우후죽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립지는 사월마을 반경 1km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지 때문에 환경 피해를 입고 있는 주변 지역에 대해 사용하라고 마련된 예산이 있는데요. 바로 매립지 특별회계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제대로 쓰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립지 특별회계 지원 현황 자료를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259개 사업에 4,035억 원을 썼습니다. 이 가운데 사월마을에 6년 동안 사용한 매립지 특별회계는 30억 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와 도로 재포장 공사,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작 환경 피해 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찾기 힘듭니다. 이런 탓에 사월마을은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주민들은 여전히 환경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에 태양광 해주고 그나마도 마을회관하고 도로 포장한 것도 그날 구청에 가서 막 싸우고 난리를 쳐갖고 그래서 그나마 그거 해준 거죠. 없어요. 이렇게 문도 못 열어놓고 이렇게 죽었는데도 뭐 하다못해 공기청정기라도 하나 부탁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대잖아요. 반면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매립지 인근 지역이 아닌 곳에 또 환경 개선과 상관없는 건립 사업에는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검단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는 52억 2천만 원, 청라삼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70억 4천만 원, 가정 1동과 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도 54억 원과 45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특별회계 예산안에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비 30억 원, 안전체험관 건립사업에 40억 원, 인천시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던 검단 중앙공원 조성사업에도 1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수송로가 지나는 계양구에는 체육시설과 체육공원, 현충시설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에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립지가 있는 서구와 수송로가 있는 계양구 등 피해 지역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 용도에 맞지 않게 엉뚱한 곳에 펑펑 쓰이고 있는 겁니다. 철도 사업부터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 일반 회계로 써야 하는 사업에도 특별 회계가 투입됐습니다. 지역 환경 영향 지역에 쓰여져야 될 금액이 마치 일반 회계처럼 구청이나 구나 시가 그리고 구의원, 시의원, 정치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각 지역구에 쓰고 싶은 그런 금액들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자꾸 가져다 쓰니까 환경 개선에 관계없는 그런 사업들이 자꾸 진행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도 심하고 계속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던 문제죠, 이게. 당초 목적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매립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서구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 주변 지역에 사용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만 이 원칙이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보상의 성격의 이 피와 같은 돈을 피해적 주민들의 어떤 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개선, 그다음에 주변 어떤 여러 가지 문화생활이나 혜택들을 줘야 되는 그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특별한 돈이잖아요. 그런 특별한 돈을 일반적인 어떤 회계로 쓰는 이러한 거를 바로 잡을 시기라고 보는 겁니다. 하루에만 폐기물 차량 13,000여 대가 오가는 서구. 매립지 특별회계가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매립지 특별회계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우선순위와 배분 원칙 등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매립지를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조성된 돈입니다. 경인 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금에다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추가로 징수해 마련됩니다. 해마다 적립되는 특별회계는 수백억 원에서 천억 원 상당. 매립지 인근 피해 지역 지원에 대한 근거는 법으로도 명시돼 있습니다.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 지역에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간접 영향권 범위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km 이내입니다. 하지만 특별회계 사용을 두고 해마다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피해 영향권이 아닌 지역에 특별회계를 투입하고 환경 개선 등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과 기준 없이 예산이 쓰이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간접 영향권 반경 2km 이내의 피해적 주민들한테 써야 된다라고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특히 피해는 보기 싫고 달콤함에 대한 거는 포기하고 싶지 않고 하는 이런 이중적인 행태는 이제는 좀 바로 잡아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이런 회계에 대해서 사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난해 서구는 수도권 매립지 특별회계 기금 사용 범위를 서구 전체로 확대하려고 했고 이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인천시는 각종 건립 사업에서 더 나아가 인천 이음카드 활성화 사업에 매립지 특별회계를 쓰려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재 특별회계는 매립지 영향권에 있는 서구와 계양구, 김포시가 요청하면 인천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개선단의 1차 심의와 예산 담당관실의 2차 심의를 거친 뒤 시의회에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금 운영 자체가 폐쇄적이다 보니까 자금 운영과 관련해서 유용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현장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매립지 특별회계가 본래 취지대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선 원칙과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피해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지역별 배분 원칙 등을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천시나 인천시의회가 상당히 중요한 결정 기구이긴 하지만 이들 또한 지역 주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이 지역 주민들이 과연 정말로 직접 피해를 보는 분들이고 또 지역을 대표할 만한 분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는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고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대표성 있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보는 분들의 환경 개선을 위한 데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게끔 하는 구조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매립지 특별회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악취와 분진, 소음 등 매립지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겁니다. 명확한 제도 보완과 심의 제도가 강화되면 자연스레 그 원칙은 바로 선다고 지역사회는 제안합니다. 인천뉴스 이정윤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 해법을 찾기 위해 추진 중인 공론화위원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때문에 청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데요. 공정성을 잃었다며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공론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그 결과물을 인천시에 권고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존 광역 시설을 현대화하고 부족한 용량은 광역 단위로 추가 설치하라는 내용입니다. 또 대체 매립지는 객관적인 용역을 통해 선정하고 선정 지역에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라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권고안을 전달받은 박남춘 인천시장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순환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인천이 가장 앞선 도시다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도권 매립지는 사라지는 이러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해주신 권고가 저는 큰 길을 제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청라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여론조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고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에는 실제 소각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청라 주민들이 빠져 있고 조사 설문도 특정 답변을 유도하게 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공론화 추진위원회 구성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례에는 시 소속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수가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만큼 위법이라는 주장입니다. 공론화 추진위에서 추진했던 설문조사가 조작이다. 설문조사 내용과 답변을 연관시키는 이미지가 동원됐다. 공론화 추진위원회에 공무원들이 3분이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 전부 다 청라 소각장 증설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설명 자료를 내고 공론화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라 주민들은 여전히 이를 반박하며 시장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원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인천 뉴스 이정윤입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하는 제도가 3일부터 전격 시행됐습니다.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시행 첫날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불법 주정차 실태는 여전했습니다. 신고 기준이 애매한 곳도 있어 보완이 시급합니다. 엄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는 불법입니다. 강화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 기준 일반 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일부터 시행된 주민신고제를 통해 이제는 누구나 신고도 가능합니다. 네,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학교 앞에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한번 보시죠. 학교 앞 도로는 여전히 불법 주정차와 전쟁 중입니다. 저 안에서 막 행사하고 막 이제 그러면은 여가 이제 교회에서 다 여기다 붙이고 우리도 여기서 대회원들한테 여기다 못 받치게끔 해야지. 다른 스쿨존도 사정은 마찬가지. 학생들이 다녀야 할 인도에 버젓이 주차된 차량도 눈에 띕니다. 얘들 안전을 위해서라면 제도가 좀 강화되는 게 좋겠죠. 좀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안전을 위해서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신고 대상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학교 정문에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도로 구조 등에 따라 모호한 지역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곡선일 경우는 어떻게 하고, 뭐 교차로 약간 교차로 끝부분은 어떻게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한 번씩 하면서 처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뭐든지 간에요. 정부에서 그 어떤 지침이나 내려올 때 포괄적으로 내려오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사안에 맞게 내려온 적이 없어요. 자칫 단속 지자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심한 제도 시행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전주뉴스 엄상현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이상으로 SK 브로드밴드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